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발간된 책 밀레니얼 이코노미에 대한 새로운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왜 밀레니얼 세대들이 투자가 중요한가?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등을 통해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천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난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구조적인 또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난관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는 남아있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좋은 장점이 두 가지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게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저희들 제2차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언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들 외국어를 하나씩은 다 잘하는가 싶을 정도로, 혹은 발음은 정말 저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능력을 판단할 기준까지는 없으니까요. 해외의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낮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금리를 굉장히 높게 줬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하는 것만으로 재테크가 금방 실현될 수 있고 또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대신 시야가 좁아졌죠. 반대로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세계적인 저물가 저금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충분히 갖춘 그런 세대라고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는 투자를 설계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2001년에서 2017년 사이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을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요 연기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을 한 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국민연금이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저렇게 놀랍고 탁월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 투자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해외 자산 투자든 중요한 세 가지를 벌써 말씀드렸네요. 바로 국내의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해외 자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돈이 유입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연금 납입을 받을 때마다 그 돈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 국민연금의 성과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결혼을 한다면 맞벌이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독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정보력들을 이전에 비해서 충분히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의 세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대들이니까 해외 투자 등에 있어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죠. 더 나아가 지금 젊기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길면 30년, 짧아도 2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낮은 금리 여건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들,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디플레까지는 아닌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여러분 다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대출받아 구입하는 전략들이 그렇게 나쁜 전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림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색 선은 건축물 착공 증가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얼마나 팠냐 이건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회색 선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같이 움직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건물도 많이 짓고요. 집값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또 건물 짓는 것도 늦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크게 탄력이 변하는 이유는 이때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지어져 있었던 이런 집들이 지어진 시기는 2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대규모 입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항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 뒤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착공도 늘어나고 주택 착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2, 3년 뒤에 다시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시사하는 말은 바로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 이번 사이클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이라고 그러던데요.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유 현금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유 현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1986년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울만 오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듣고 있는데요. 서울만 집값이 상승한 일은 지난 2016, 17년부터 잠깐 벌어진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들며 거대한 연구의 클러스터, 혁신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대도시는 주택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시기로 돌아설 때쯤에는 다시 투자해볼 만한 가치를 지니는 시기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 강남만이 모든 부동산인 것처럼 또는 서울의 특정 지역만이 모든 부동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순환하며 어떤 때에는 인기 지역들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첫 번째는 자산을 배분하자. 기억나시죠? 꾸준히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차입을 통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최근의 저금리 여건들을 감안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들은 여러분 충분히 앞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그럼 어떨 때 자산들을 갖다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바로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11년, 12년 사이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추풍낙엽 떨어지고 하우스푸어 사태가 날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은 무엇이었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해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승리의 풍악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했죠. 만일 2010년 서울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서서히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환율의 상승에 따른 환차익 그리고 해외 시장 투자에 따른 각종 시세 차익까지 거둔 상태에서 2014년, 15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 그때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이든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걸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어떤 특정 자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처진다고 생각될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해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이 모든 전략들을 수행해서 다 답을 준다라고 감히 그런 과욕은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조했던 좋은 책들도 많고 또 좋은 데이터들도 많으니까 이 책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또 대응해야 될 방향도 알아내며 더 나아가서 재테크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를 시작하는 초석으로 삼기에는 좋은 통계들을 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